김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마련한 새 코너입니다. 정치 TMI, 정치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뜻이죠.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함께할 월요상근 기자, 정상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비정규직 얘기했는데, 네네. 사실 방송 패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자. 네. 비정규직이고 파리 목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고정을 깨쳤습니다. 정상근 기자가.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고정자리라고 생각하고 예. 이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다시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스 앱으로 이정희님께서 정동지 2부 단독 드리블 가나요? 이렇게 했는데 단독 드리블 쉽지 않은데 네. 단독 드리블 갑니다. 자, TMI too much information. 오늘의 주제, 첫 번째 주제 뭡니까? 네, 이 김태우 수사관이죠. 예. 김태우 수사관 폭로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좀 맞아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청와대 기강회의 사건으로 좀 진행이 되는 듯 하더니 그렇죠. 지금 이제 완전 프레임이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원래 좀 검찰 출신이고 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비위를 저질러서 그 의혹으로 청와대가 이제 원대 복귀시켰다 예.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는데 지난 토요일이죠.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이 이른바 이제 여권 인사들을 감찰을 하다가 이 청와대 수뇌부의 눈밖에 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위 논란, 기강회의 논란에서 이 특별감찰 내용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 여권 수뇌부를 지적하면서 우윤근 대사를 지적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름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 첫 번째가 이 자신이 작성했던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감찰 보고서였고 이 두 번째 증거가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는 이 자신의 감찰 보고서 이렇게 두 종류의 증거를 이제 조선일보에 제출해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야당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냐. 네. 과거 박근혜 정권 때 그 정윤회 문건 유출돼 가서 박관천 경정이 뭐 서류를 들고 나가고 그때 그거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십상시 문건이라고 불렸었는데 이 뭐 보수 야당 그리고 조선일보가 바로 이 십상시 문건 사건을 지금 이 사건과 좀 대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도를 하고 있어요. 뭐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떠오르는 거는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불거진 십상시 문건 파동이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이러니까 전 정권 시절 십상시 문건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중앙일보도 이 당시 사건하고 이번 사건을 좀 비교해서 정리하는 기사를 냈었습니다. 좀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논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이 사건의 성격을 지금 논란에서 한쪽으로 확 기울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네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김태우 씨 주장인데 이거를 십상시 사건과 비교를 함으로써 뭔가 이 청와대가 이 죄 없는 직원을 비위를 감추려고 좀 내쳤다 좀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가 다르지 않다. 네, 좀 이렇게 흘러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전 정권에서 감찰을 하던 사람 그대로 썼던 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했고 하던데 결국은 청와대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흐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네. 사실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제 물을 흐린다, 이런 것들은 또 이전의 정권이 이제 이른바 십상시 문건과 비교로 해서 그때도 박근혜 정권이 문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지 않았냐, 라면서 이거를 또 비슷한 그것도 선상이 똑같다, 이렇게? 네, 대조를 시키더라고요.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 중앙일보 보도에 근거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게 집권 2년 차에 터졌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통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가 싶은 게 이게 3년 차에 터지면 다 성격이 다른 사건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공통점이라고 꼽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한 수사관이 여권 실세 주변을 조사했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건데 사실 특감반이 원래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파견 온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세 번째는 해당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비슷하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사실 유튜브에 터뜨린다고 이게 전혀 다른 성격이 되는 건 아니니까 또 이 부분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청와대 이전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대응이 비슷하다 좀 이 부분은 잠깐 좀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럼 차이점을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이른바 십상시 문건은 이 세계일보 단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정윤회라는 사람이 속칭 문고리 3인방이라는 창구를 두고 이 정기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비선 실세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예. 이게 세계일보에 입수가 됐는데 이 당시 청와대는 이게 문건 유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작성자인 박관천 경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예. 이때 또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다가 이미 해임됐던 조홍천 비서관도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이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에는 이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이후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이거를 보고를 했다가 경찰 원대복귀 지시를 받았고요. 반면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비위로 원대복귀가 되고 이 대검으로부터 감찰을 받는 와중에 이 기록물을 언론에 제보를 했습니다. 본인 잘못으로 원대복귀가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두 사람의 동기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이 두 번째는 아까 그 청와대 대응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건 유출에 대한 설명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관천의 문서에 대해서 초반에 청와대가 보인 반응은 이건 찌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반면 김태우 수사관의 문건에 대해서 이 청와대가 보인 반응은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태우 수사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본인 직무에 어긋나는 민간인 사찰을 했고 뭐 이게 불법행위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에 이 청와대는 이 특감반원들이 첩보를 가져오면 그게 검증을 거쳐서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면 뭐 폐기되거나 뭐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경고를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문건을 만들었고 그걸 나가서 마치 특감반이 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업무 프로세스인데 그 직무를 벗어나는 것만 김태우 수사관이 쏙 빼내서 언론에 제보를 했다라는 게 청와대의 주장입니다. 예. 근데 김태우 수사관이 앞으로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좀 더 시끄러워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문건이 뭐 그중 일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뭐 이제 이른바 이제 문건이 터져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윤근 건 말고 다른 건 아직 얘기가 안 된 상태죠. 네, 근데 다만 그 이른바 이제 직무에 벗어나는 업무들, 그러니까 어떤 은행장을 뭐 쫓았다, 정보를 보고를 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유한국당으로 가봅시다. 자유한국당이 좀 시끄럽죠? 네, 이른바 뭐 살생부라는 게 나왔는데 지난 토요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협위원장 탈락이 결정된 의원 21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21명이면 자유한국당 전체 의원의 한 19%에 이르는데 뭐 당협위원장을 탈락하겠다는 거는 뭐 이후에 이제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좀 논란이 좀 시끌시끌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21명의 명단을 쭉 보면 이 비박계 복당파가 9명, 뭐 대표적으로는 육선의 김무성 의원이 있고요. 뭐 또 사무총장인 김용태 의원이 본인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친박 잔류파로 분류된 의원이 12명. 뭐 여기에는 이제 뭐 최경환, 뭐 홍문종,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21명 발표되고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만을 표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여기에 명단이 들어가 있는 현역 의원들은 특히 뭐 곽상도 의원 같은 SNS에 글 적어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21명 중에 보니까 기소된 사람이 태반이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본인이 직접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한 사람도 들어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21명 중에 그 비대위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총 9명 그리고 총선 불출마를 이미 선언했거나 아니면 시사를 한 그러니까 불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6명. 네. 6명이거든요. 그래서 총 이들을 제외를 하면 실질적인 교체 대상은 6명밖에 안 된다. 그럼 뭐 그렇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쇄신을 한 거냐. 이게 물갈이냐 과연. 네. 그렇죠?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영남 웰빙 의원들을 아무도 뭐 자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뭐 당이 기준을 내세우면서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만든 사람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그런데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나 홍준표 대표는 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네. 이런 반발도 있고요. 네, 그게 진짜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에 패배를 이루도록 한 사람 그리고 뭐 탄핵 관련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 탄핵엔 또 뭐가 관련된 사람이 또 포함되고 또 포함이 안 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결국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친박 비박 균형을 맞춰서 좀 당내 분란을 좀 조용하게 수습을 하겠다. 수습을 하면서 이게 뭔가 쇄신이 된 것처럼 선전 효과를 내겠다. 뭐 그런 정도의 입각을 해서 이게 뭐 결국 발표가 된 거 아닌가. 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이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네. 공천을 안 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교체 대상 6명 정도가 좀 불만을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이 6명 중에서도 그 곽상도 의원이 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만이 가장 크게 예. 네, 외부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이 탈당해서 합류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네. 바른미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네. 그런데 이게 신호탄이고 더 많은 사람이 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달 초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바른미래당에서 오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게 이제 이학재 의원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에는 뭔가 좀 이런저런 국회 일정들이 있어서 하지 못하다가 이학재 의원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마침 또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쇄신 의원들 명단을 발표를 하면서 뭐 이제 여러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곧바로 이제 당협위원장 공모에 들어간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학재 의원의 지역구였거든요. 그래서 이학재 의원이 들어가서 또 거기에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뭐 이른바 이제 앉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복당파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예. 좀 그런 모양새가 될 거다. 좀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 바른미당에서 더 많은 의원들이 돌아오게 되면 현재 당협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서 맡을 사람들 네. 현역 의원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치열하게 또 싸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문제에서. 네, 그렇습니다. 자리 하나를 놓고. 네. 예.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 YTN 의뢰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이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8.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46.8%를 기록을 해서 긍정평가에서 부정평가를 빼면 이게 오차 범위 내인 1.7%포인트 차로 좁혀졌더라고요. 예. 근데 뭐 여기 이제 지지율도 지지율인데 이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20대 남성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네, 라는 데 있습니다. 저도 그래프를 봤는데요. 네. 다른 것보다 정말 20대 남성들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봤는데 그때 뭐 남성 여성을 분리해서 조사를 하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20대를 통틀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뭐 80 이상 갈 정도로 높았는데 이게 그러면 뭐 20대 남성들이 뭐 지금처럼 별로 이렇게 지지를 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가 없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 점에 또 입각해서 딱 보면은 지금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딱 놓고 보면 그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9.4%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대 남성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는 60대 이상 남성, 그 다음에 60대 이상 여성, 그 다음에 50대 여성, 50대 남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확 갈렸는데 예. 이번에는 20대 하나에 있어서는 뭐 20대 여성들은 대부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면에 20대 남성들은 굉장히 적게 지지를 했다라는 거죠.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YTN이 이번에 그 여성폭력방지법 관련 여론조사도 벌였더라고요. 이 결과를 보면은 이 여성폭력방지법 제정에 관련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 찬성을 보였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 중에서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26.2%, 이 30대 남성은 32.3%에 그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이 성별로 인한 좀 갈등이 뭐 정부에 대한 지지로까지 이어진 거 아닌가. 친여성 정책을 너무 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특히 20대 남성들은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다른 요인을 지금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쪽이 굉장히 좀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요거를 또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응답률이 6.7%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뭐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30대들이 이제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사용하잖아요. 네. SNS도 많이 하고. 근데 SNS나 인터넷을 보면 특히 댓글들 이렇게 보면 이 30대 남성들이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활발하게 SNS나 인터넷에 게재하게 된다면 네. 지금 이 남녀 성별 대결 구도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가수로 뭐 인터넷 상에서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의견 대립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또 그게 오프라인으로 번져서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요. 과거에는 없던 일이었는데 과거에는 네네. 지역 그 대결이 가장 심했었잖아요. 지역 그리고 최근에는 연령별. 네. 지금 이제 있었는데. 성별로 이렇게 갈리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할지 또 지켜봅시다.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지난 주말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선거구제 관련한 합의문은 결국 그동안 우리가 모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구제에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적극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지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제 나경원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선거구제에 관해서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백히 드린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 야당 두 야당 대표는 단식을 왜 풀었습니까? 뭐 근데 이 합의문 내용을 좀 보면은 네. 사실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뭐 이 정도 수준의 합의이기 모호하다. 때문에 네, 모호한 측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합의를 했으니까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먼저 좀 내비쳐야 이게 이 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는 그거 안 한다. 그냥 한번 검토만 해보자는 거다. 수준으로 나와버리면 이 합의문의 정신의 의미가 사라지는 좀 그런 측면도 말바꾸기 있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내각제 관련 얘기도 했다는데 이건 무슨 내각제 관련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네, 합의문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예. 이게 합의문 맨 마지막에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이제 관심이 계속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계속 뭐 이원 집정부제, 뭐 내각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뭐 이 부분의 연장선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 의사만 표시하는 건 뭐 이중대 정당을 만들어서 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야당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내각제와 조응하고 조화하는 제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개헌 문제는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이 계속 하자 그랬는데 야당이 계속 반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하고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은 그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하자는 국민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앞뒤 못 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대선 전부터 좀 과정을 돌이켜 보면 뭐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서 그럼 하자라고 하면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좀 방식이 좀 반복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정개특위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아주 잘해줬다는 평가가 댓글로 많네요. 아, 정말요? 네. 너무 많은 정보를 들고 와서 제 머릿속에서 엉켜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